3막 후속 단계 9장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해라. 공짜 마케팅에 의존하지 마라. 사업주들과 마케팅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입소문 마케팅이다. 처음에는 그런 대답에 놀라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려니 생각할 정도다. 여기서 입소문 마케팅이란 당신 회사가 일을 잘하기만 하면 그 소문이 퍼져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소극적 형태의 마케팅을 말한다. 이 장의 제목이 가만히 앉아서 추천을 기다려라가 아님에 주목하라. 이 장의 제목은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활성화하라이다. 이는 추천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회사 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추천은 자신들이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 좋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여긴다. 물론 그런 수동적인 입소문 마케팅도 좋지만 그런 방법만으로 사업을 성장시키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리고 신뢰할 수도 없다. 설령 당신 회사가 모든 일을 잘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문이 나서 성공적인 회사가 되려면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회사가 단일 장애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그 장애점을 통제할 수 없다면 위험은 더욱 배가 된다. 입소문은 공짜 점심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법이다. 입소문이 나면 당연히 감사할 일이지만 당신 자신과 온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입소문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입소문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회사의 운명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타인이 당신 회사를 좋아하고 자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새로운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는 훨씬 더 강력한 추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그저 운 좋게 추천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가진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요청하면 자신이 궁핍하거나 절박해 보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추천 요청을 마치 구걸이나 부탁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추천 전략에 들어가기 전에 추천 마케팅의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부터 이해해보자. 당신이 가장 최근에 친구에게 식당이나 영화를 추천했던 때를 떠올려보라. 추천한 이유가 단지 식당 주인이나 영화관에 대한 호감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친구도 당신처럼 좋은 경험을 하기를 원해서다. 당신이 친구에게 추천한 이유는 그 경험이 당신을 기분 좋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천 마케팅에서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과정을 계획하고 구성하며 촉진시켜야 한다. 그 과정을 좀 더 사려깊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요청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5장에서 소개한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 조 지라드를 기억하는가? 그가 고객 목록에 있는 모든 고객에게 매달 안부엽서를 보내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250의 법칙 때문이었다. 조는 여러 가톨릭 장례식의 방문자 명부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보았더니 평균적으로 250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중에 그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장에게 차를 팔면서 장례식에 평균 몇 명이 참석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장례식장 사장은 약 250명이라고 대답했다. 또 그의 아내와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케이터링 회사의 사장에게 결혼식에 오는 평균 하객 수가 몇 명인지 물었더니 케이터링 회사 사장도 신부 측 250명, 신랑 측 250명 정도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초대할 만큼 충분히 중요한 사람은 약 250명 정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가 거래하는 모든 고객은 잠재적인 250개의 추천을 대표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는 고객을 거래의 상대로 생각하고 단지 차만 팔기보다는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가 한 일 중 하나는 새 차를 산 고객들을 추적해 그들이 산 새 차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묻는 일이었다.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대답하면 추천을 요청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대답하면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 추천을 요청했다. 여기서 우리는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실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최고의 전략 하나를 알 수 있다. 바로 요청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뽑히기를 기다리고 언급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당신은 기업가다. 이 말은 당신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추천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고객에게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다.
수많은 사업주가 추천을 바라면서도 다음과 같이 간단한 요청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고객님,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알려주시면 저희 회사와 첫 상담 시 당신의 이름으로 그분들에게 $100 할인권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유는 그와 같은 분들의 추천을 통해 사업 기회를 더 많이 얻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1. 우리는 그 고객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존심에 호소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2. 우리는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으로 네트워크상의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3. 우리는 그들에게 추천할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그건 바로 그들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이익 때문이다. 우리는 추천이 일어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입소문 마케팅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추천해주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이 추천하게 할 수는 있다. 그것이 수동적으로 추천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확실한 사실은 고객들이 자신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감과 관심, 상황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이다. 판매하는 동안이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추천받고 싶다는 것을 그들에게 기꺼이 밝히는 것도 훌륭한 전략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고객님, 제가 귀하를 위해 일을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귀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업은 대부분 추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광고비를 쓰는 대신 절감한 비용을 귀하께 직접 드리기 위함입니다. 대개 신규 고객 한 분이 약 3건의 추천을 해주십니다. 우리와 거래한 후 100% 만족하신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다른 고객 3분 이상을 잊지 않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2. 추천함으로써 그들이 이미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여준다. 3. 너무 강요하지 말고 예상 추천 인수를 제시하며 누가 적합할지 누구를 추천할지 미리 생각할 수 있게 한다. 4. 거래에 만족할 때 추천하면 된다고 말해줌으로써 추천의 권한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호의에 의존하는 것은 사업가가 되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입소문 마케팅의 신뢰도를 높여 관심 고객의 흐름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면 빠른 사업 성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라. 추천을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는지에 따라 당신이 받게 될 추천의 질과 앞으로 계속해서 추천받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다. 현재 응급 사태나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도 주변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으면 모두 그 일을 그저 구경만 하는 방관자 입장에 서게 된다는 현상을 말한다. 군중 속의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누군가가 개입하거나 돕거나 긴급 구조대에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주도적으로 나서서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상황은 더 악화된다. 어떻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은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장소를 지나면서 속도를 늦춰 무슨 일인지 보지만 다른 누군가가 사고 난 사람들을 도우리라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적은 없는가? 그것이 바로 방관자 효과에서 나온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내가 직접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당신이 그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언젠가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참가자들이 돌아가면서 X라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제게 소개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서가 있었다. 한 배관공이 일어서서 양질의 배관공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제게 소개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어서 IT 기술자가 일어나서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제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막연하게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당신 이외의 누군가를 말한다. 막연하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추천과 관련한 방관자 효과의 예시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누군가가 추천 부탁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배관공과 IT 기술자는 아무도 추천받지 못할 것이다. 응급처치 교육을 보면 군중 속에 있는 특정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라고 가르친다. 누가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라거나 누가 담요 있으면 가져오세요 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짐작했듯이 여기서 누군가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특정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가리키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라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녹색 모자를 쓴 남자를 가리키며 당신이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거나 노란 점퍼를 입은 여자를 가리키며 당신이 담요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이제 불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구체적 지시를 수행할 특정 인물이 정해졌다. 그렇게 되면 개인적인 책임감이 생기고 특정인이 그 구체적 지시를 완수할 확률은 크게 높아진다. 추천도 마찬가지다. 추천을 부탁할 때에도 막연히 누군가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추천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추천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대화 속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하려면 다음 3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 1. 모여서 대화하는 사람들 모두 그 대화가 당신이 하는 일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당신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마침내 그들은 당신을 대화에 끌어들이고 막연히 누군가가 아닌 대화 상대방에게 당신을 소개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재무설계사라면 앞서 언급한 한 행사의 예처럼 재무설계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제게 소개해주세요 같은 애매하고 무미건조하게 추천을 부탁해서는 안 된다. 첫째, 단순한 일로 재무설계사가 필요한 사람은 없다. 특정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기 위해 재무설계사가 필요할 뿐이다. 예를 들어 정년이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은퇴 후 편안하게 살 만큼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이 해결해줄 수 있는 잠재 고객의 특정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내는 것이 먼저다. 둘째, 누구에게 추천을 부탁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여러 부동산 중개인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은퇴가 가까워진 사람이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논리적인 접근이다. 장성한 자녀들이 독립해서 집을 떠나 지금 사는 집이 그들에게 너무 크고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유지비가 덜 드는 작은 집을 찾을 것이다. 셋째, 아마도 지역적인 혹은 국가적 사건이 발생해서 은퇴 시기에 이르렀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 은퇴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다국적 기업이 외국의 현지 영업을 폐쇄했다거나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의 변수가 생겼다든지 등의 일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당신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의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6명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밥 선생님. 혹시 귀하 주변에 정년퇴직 연령에 가깝거나 최근에 해고된 사람들 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고 수당을 올바로 사용하고 풍족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7가지 방법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는가? 첫째, 추천서를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추천받고 싶은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다. 둘째, 당신의 서비스가 필요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계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 셋째, 추천인이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당신에게 전화를 걸라고 요청하거나 그들의 연락처를 당신에게 제공하는 식의 이른바 무작위 추천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무작위 추천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과 그 잠재 고객들 사이에 아직 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직 누구와도 구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추천인,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상황을 설정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모양새를 갖추게 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추천이 그저 운 좋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다. 추천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기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그룹별 또는 유형별로 추천 프로필을 만들어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당신을 기억하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추천인들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추천인들이 추천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추천 프로필을 작성한다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로운 관심 고객을 찾을 수 있다. 고객은 또 다른 누군가의 고객이다. 때로 사업주들은 고객의 구매 행동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단지 고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상호작용을 얻기 위해 자신을 마케팅할 뿐이다. 물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전에는 숨겨져 있어 보지 못했던 이익을 발견할 수 있다. 마치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재킷에서 $50짜리 지폐를 찾은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물론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수익성도 있다. 고객이 당신과 한 거래는 그날 하루 동안의 수많은 거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들은 당신과 거래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와 거래했고 당신과 거래한 후에도 다른 누군가와 또 거래할 것이다. 그 거래들이 당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현재의 고객은 이전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업의 고객이었고 과거 거래처는 그 고객을 얻기 위해 상당히 많은 돈을 영업과 마케팅에 투자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고객이 당신과 거래하기 전에 거래한 회사들을 파악해보면 당신 회사에서 개척하지 못한 수익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회사들 중 당신 회사와 직접 경쟁 관계에 있지 않은 몇몇 회사들과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또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관심 고객을 발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신이 변호사라면 회계사가 새로운 관심 고객 발굴에 좋은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자동차 판매원이라면 정비사가, 당신이 애완동물 사료 소매상이라면 수의사가 새로운 고객 발굴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합작 투자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다.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새롭게 진입한 관심 고객이나 새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업주들은 협력 파트너가 보내준 잠재 고객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고 일부 업계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구매 고객으로 전환된 잠재 고객에 한해 보상해주는 방법도 좋지만 그 못지않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들도 있다. 그중 하나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을 만드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애완동물 사료 소매업인 마이크펫 월드라는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역 수의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수의사가 그의 고객들에게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 먹이를 추천하는지 알아본 다음 그가 자신의 새로운 고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를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모든 당사자에게 어떤 강요도 없고 이해 충돌도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의사는 자신의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의 개에게 XYZ 사료를 추천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지만 제 단골 손님이니 길 바로 아래에 있는 마이크펫 월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0짜리 상품권을 드리지요. 그곳에 가시면 언제든지 XYZ 사료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윈윈하는 전략이다. 수의사는 단골 고객에게 $50짜리 상품권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단골 고객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이고 고객은 예상치 못한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니 좋다. 마이크펫 월드의 주인인 당신은 소비자에게 $50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생애 가치가 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그 고객이 수의사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호의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다.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을 받은 고객이 모두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사용한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권을 그대로 버리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적게 잡아서 새 고객이 애완동물 사료 가게에서 소비하는 평균 생애 가치가 $5,000라고 계산해보자. 당신은 그 가치의 극히 일부만 쓰고도 어쩌면 올릴 수 없었을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다. 당신은 천재다. 이 과정을 반대로 적용해보면 당신과 거래한 고객이 다음에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 또는 하기를 원하는지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객에 대한 제안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당신의 2차 수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2차 수익을 발생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관심 고객 정보를 판매한다. 당신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보안적 업종에 속한 다른 업체들은 우수하고 검증된 당신의 관심 고객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당신이 그들의 세부 정보를 양도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이 있거나 고객의 명확한 허락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2. 관심 고객 정보를 교환한다. 관심 고객 정보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보안적 업체들 간의 잠재 고객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들의 고객을 제공하고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고객 정보를 양도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이 있어야 한다.
고객의 허락 없이 그들의 기밀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재판매한다. 보안적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매 또는 화이트 레이블 조건으로 구입하여 자신의 고객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이점은 생산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4. 제휴업체와 추천 계약을 한다. 관심 고객 정보를 판매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건별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추천한 고객에 의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향후 일어나는 모든 판매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추천 계약을 체결하면 수익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한 번의 추천으로 영원히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통신, 금융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이 모델을 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객이 당신과의 거래 전후에 누구와 거래하는지 살펴보고 전후 양방향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새로운 고객 창출에 중요한 공급원으로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브랜드 구축에 대하여 많은 기업이 브랜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영세 기업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다. 인터넷에서 브랜드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 1. 브랜드는 당신이 고객들과 맺고 있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관계다. 2. 브랜드는 어느 특정 회사가 특정 이름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한 종류다. 3. 브랜드는 한 판매자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의 제품과 구분하는 이름, 용어, 디자인, 기호, 기타 특징을 말한다. 4. 브랜드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이미지를 말하며 소비자는 그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 로고, 슬로건 또는 디자인을 보고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상한다. 하지만 이 모든 정의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일 뿐이다. 군더더기 없이 단순 명료한 정의를 좋아하는 나는 브랜드를 이렇게 정의한다. 브랜드는 회사의 개성이다. 사실 브랜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인 개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다. 당신의 회사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라. 어떤 특성이 그 사람의 개성을 구성하는가? 1. 이름이 무엇인가? 2. 무슨 옷을 입는가? 즉 디자인. 3. 어떻게 소통하는가? 즉 포지셔닝. 4. 그 사람의 핵심 가치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즉 브랜드의 약속. 5. 누구와 어울리는가? 즉 표적 시장. 6. 얼마나 유명한가? 즉 브랜드 인지도. 이런 개성은 기업마다 크게 다르다. 도요타와 롤스로이스는 기능적으로는 같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척 다르다. 일부 소규모 기업들은 애플, 코카콜라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화려한 브랜드 광고를 보면서 자신들도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여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자. 당신은 매출과 브랜드 인지도 중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매출이 먼저다. 물론 회사가 커지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이것이 매출을 끌어올리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대기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지 말고 처음에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들도 초창기에는 화려한 광고와 브랜드 인지도에 엄청난 돈을 쓰지 못했다. 그들은 그보다 먼저 거래를 성사시키고 제품을 팔아야 했다. 애플과 코카콜라가 처음부터 판매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소기업 사업주들에게 브랜드 구축을 잘하려면 먼저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브랜드가 기업의 개성이라면 제품을 사는 것보다 당신의 개성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의 서두에서 강조했듯이 당신이 대기업의 마케팅 관행을 모방하려는 것은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큰 실수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브랜드 구축은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므로 고객들이 당신에게서 물건을 산 후에 해야 한다. 누군가를 직접 상대해봐야 그의 성격을 알게 되듯이 당신 회사의 개성, 즉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브랜드 자산이란 사람들이 당신의 경쟁자보다 당신과 거래하고 싶게 만드는 호감도다. 예전에 누군가가 브랜드 자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브랜드 자산이란 고객이 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곳에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도 굳이 당신에게서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길을 건너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든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 고객이 기꺼이 길을 건너 당신의 물건을 사러 오게 하는 요소가 바로 당신의 브랜드 자산이다. 브랜드 자산은 고객 충성도, 반복적인 거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매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가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 자산이 추천의 선순환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다른 경쟁사들은 재고가 많아 긴 줄을 설 필요도 없이 살 수 있음에도 최신 애플 기기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면 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한 브랜드 자산은 이미 과거에 이 제품에 대해 놀라운 경험을 한 고객들로부터 생겨나며 이것이 그들을 열광적인 팬으로 만든다. 이런 브랜드 자산은 과장된 브랜드 광고만으로는 생길 수 없다. 애플사는 당신에게 제품 홍보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애플사가 쌓아 올린 놀라운 브랜드 자산 때문이다. 영세 사업자로서 당신이 이를 모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선 판매에 집중한 다음 고객을 열광적인 팬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브랜드를 키우고 싶어하는 중소기업에 해주는 나의 조언이다. 9장 실행 과제. 추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인가? 1페이지 마케팅 플랜의 9번째 칸을 채워보자.